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분명히 4번 나눠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도 유동규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골프 친 것뿐이 아니라 함께 같은 카트에 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를 리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유동규 씨의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 부원장의 이 체포,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 씨의 진술을 두고 검찰이 회유를 했을 것이다, 유동규 씨를, 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김용, 정진상 이 2명이 유동규 씨를 회유했다, 말 못하게 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의 주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접대.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유동규 나무, 강남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김용을 접대했다. 유동규 씨 인터뷰 내용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유동규 씨도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걸로 보여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다. 그리고 체포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첫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동규 씨 주장과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말이죠. 유동규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술을 100번인가 먹었는데 정진상 실장과 돈 한 번 안 내더라, 이런 내용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 수사 내용과 유동규 씨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카트. 골프장에서 카트를 함께 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조로 게임을 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오랜 시간 친밀하게 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며 기소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장과 달리 유동규 씨는 셋이 한 카트 골프 탔다, 한 조였다, 몇 시간 같이 우리끼리 골프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일찍이 이 대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 때문에 유동규 씨가 실망을 해서 검찰에 진술을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동규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 탄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이콧. 경향신문 3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며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이야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거부때는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당 반대에도 특검 법안 착수 계획인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이 쌍특검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유동규 씨가 지난 정부 때 입을 닫고 있을 때는 특검하자는 얘기 안 나왔는데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꿔서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대표에서 입에서 쌍특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물론 대선 때도 쌍특검 하자라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이제는 당대표가 됐죠. 황제,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시황제. 뭐 이 제목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시황제. 시진핑 3연임 확정. 독주 시대다. 최고 지도부 전원 최측근으로 채워졌다. 후계 양성 없이 장기 집권에 들어갔다. 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동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가 초기에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건 뭘까요? 유동규 씨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거침없는 유동규의 입. 오늘 저희 도지구쇼는 유동규 씨의 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거침없는 유동규, 이재명, 정조준. 일단 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4차례에 걸쳐서 돈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고요. 자, 오늘 새로운 내용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이게 사실이 아니다.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이 같이 골프 카트도 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대장동권과 별건으로 공직선거법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요트값 얘기도 했어요. 뉴질랜드 요트값은 누가 냈을까? 나는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내가 대줬다. 자기는 요트 타러 가놓고는 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죗값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죗값만 받겠다. 내가 지은 잘못 있으면 내가 내 죄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냐. 회유 협박 구역질난다 라며 매우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의리, 이 세계에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냐 라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리는 이 세계에 없더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 유동규 내 측근 아니다 라는 발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죗값 받아라 라고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4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다.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돈을 받지 않았고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란 겁니다. 자, 셋이 골프 카트도 탔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골프 치십니까? 네, 잘은 못 치고요. 네. 네네. 골프 카트를 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카트를 탔다라고 하는 건 별로 걷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골프 칠 때 이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카트 타고 이동을 갖다 하니까. 근데 카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캐디가 그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한 명 앉고 뒤에 3명이 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높은 사람이거나 좀 무게가 있는 사람이 앉고 뒤에 이제 3명이 앉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차에 조그만한 차에 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고 더 이런저런 뭐 농담 같은 것도 또 이제 골프장 같은 데가 좀 마음도 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동규 씨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작심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마음을 바꿨을까? 첫 번째는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바뀌었어요. 예. 그 이전에 있었던 검사들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무능을 가장해서인지 별로 수사를 안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동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은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붙었을 거다.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주관적으로 유동규 씨가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 너는 내 측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친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운할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단순히 뭐 친하고 아이 그럼 뭐 절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아 당신은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유동규 씨는 마음의 빚을 덜어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네가 나를 측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결정적인 거는 김문기 씨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 도시개발 김문기 씨가 일반 건설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잘 다니고 있었던 사람을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당신 여기 들어오면 좋은 일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핵심 팀장으로 영입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동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감옥 안에서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나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줄줄줄 푸는 거예요. 카트까지 타는데 몰라? 뭐 요트까지 타는데 몰라?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돈도 내가 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김문기잖아요. 유동규 씨가 어떻게든 그 재판에 중요한 증인으로 소환돼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네. 김문기 씨는 세상을 안타깝게 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카트에 같이 있었던 유동규 씨 또 다른 당사자가 나와서 아닌데 우리 요트도 치고 골프도 치고 같이 카트도 쳤는데 이런 얘기도 했고 이렇게 모를 리 없는데 라고 진술한다면 그 재판, 이 재판 말고 그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유동규 씨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이 김문기 씨의 죽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일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자, 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유동규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죗값을 받아라.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배신감 느낀다. 저 사람 내 측근 아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한해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참여는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합회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뭐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무슨 주군이니 무슨 핵심 측근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다. 주군으로 모신 사람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다. 부패사범이란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죗값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이거겠죠. 이재명 대표 측이 돈을 받았냐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는 가운데 유동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때 4번에 나눠서 내가 얼마를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예요. 가장 큰 쟁점이겠죠. 김용 부원장 4차례 돈 수수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의 시각입니다. 김용 돈 수수 의혹 시점은 2021년 4월에 1억. 유동규가 1억 줬다는 거예요. 그때 4번에 나눠서 1억, 5억, 1억 4,700 이렇게 4차례 나눠 줬다는 건데 4월에 1억을 줬다. 이재명 대표는 각종 국회 토론회 개최, 본격 대선 주자 행보였다. 5월에 5억 줬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지지 모임 성공 포럼을 출범했다. 6월에 1억 줬다. 이재명 대표는 그때 경선 후보 등록을 했다. 7월에 이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1억 4,700만 원을 건넸다는 8월에는 지방 경선을 준비했었다. 라는 시점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렇게 4차례 때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자, 검찰도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까지 특정을 했더라고요.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고 그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유동규 씨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요. 금액도 4차례 나눠서 줬어요. 뭐 1억, 5억, 1억 4,700. 앞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죗값을 받아라 이랬는데 그 죗값이 어떤 걸까요? 어떤 죄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성남시장, 뭐 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과 여직원을 했던 그 두 분, 정진상 씨와 배모 씨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성남시장이 되고 재선이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유동규, 네. 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뭐 김문기 이런 분들도 그렇게 성남시정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분이 다시 도지사로 가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넓혀지지만 사실은 이들은 화천대유, 대장동, 위례, 사실은 쌍방울까지 굉장히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돈과 권력으로 서로 함께 뭉친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동규 씨는 원래 모 대학 음대를 나와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직업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잠시 건설회사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리고 김용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지사와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리모델링 조합 때부터 그래서 시장 선거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돕고 그로 인해서 계속 자리를 성남시와 관계된 자리를 받게 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을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씨를 통해서 유동규 씨한테 달라고 했을 때 유동규 씨가 왜 줄 수 있었을까요? 아, 다음 선거에 이기면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또 그때마다 묘하게 선거, 당내 경선이 관련돼서 많이 선거 자금이 필요했을 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서로 돈을 주고 받고 죗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 이 모든 것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대선 과정에서도 대장동의 설계자는 본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모든 이 선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입니다. 선거 주인공을 위해서 돈을 쓰지 그럼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선거 자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왜 유동규 씨가 남욱 씨에게
김용 씨와 정진상 씨에게 돈을 줬어만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죗값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다. 그리고 이 자금의 수요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앞서서 제가 궁금했던 게 김수현 교수님. 우리가 지난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전혀 비리가 없고 내치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유동규 씨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을 때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면 부패 사고입니다라고 한 차례 끊어졌어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근데 그 유동규로부터 돈이 또 김용에게로, 김용 부원장으로 전달됐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만약에 또 김용 부원장이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발언이 또 달라질지 궁금하던 터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탕한 게 나는 받은 게 없다. 혹시 김용 부원장이 내 정치 후원금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후원금 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이나 어떤 대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여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었는지.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탕한 게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유동규 씨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초밥이 10원은 넘을 거다. 그러니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초밥만 해도 10원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했는데요. 예.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초밥도 10원은 넘을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초밥 법카 사건도 지금 엮여 있는데 10원도 안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이제 주장인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 왔었거든요. 유동규 씨가 꽤나 측근이고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부패 사범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왔겠죠. 아,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안고 가려고 했지만 이게 절대로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겠구나. 나만 괜히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을 겁니다. 감옥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눈물도 흘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어디까지 이 모든 사실들을 어느 순서로 어떤 속도로 발설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유동규 씨가 모든 사실을 다,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다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거에 맞게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데 유동규 씨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무슨 사실을 이야기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에 김용 부원장이 뭐 정치 후원금을 냈는지는 자기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빼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자기 측근이라고 얘기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는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측근에도 어떤 레벨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측근의 레벨. 정말 측근, 수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 정진상이고 그 밑에 이제 유동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는 부패사범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끊어냈는데 꼬리를 잘랐는데 과연 그럼 김용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꼬리를 자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문인 건데 예. 김용 부원장이 8억 이상의 돈을 받아서 이 용처가 적절하게 해명이 안 되면 이게 만약에 선거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뭘 썼다, 개인적으로 그냥 착복을 해가지고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소명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꼬리를 잘라낼 수 있겠죠.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그 돈이 사실이고 이 용처가 선거 자금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끝까지 모른다. 그것은 김용 부원장 선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복 한 벌, 그리고 이번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탕 한 개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검찰이 다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일 만이고요. 지금 민주당사에 진입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 그림이 지금 저희 라이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영장 집행 무산 이후 5일 만에 제시도고 경찰 병력들도 같이 나와 있군요. 자, 민주당사에 진입한 걸로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한밤중처럼 그렇게 강하게 막아서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압수수색이겠죠. 물론 당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사 안에서 맡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당사 안에 화면은 지금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연구원 압색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다, 의무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 영역이다라며 지난번 민주당 압수수색을 막았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범죄 영역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입장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 이어가길 텐데 전재수 의원님, 이 민주당의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5일 만에 제시도고 지금 일단 당사 안까지는 들어간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게 10월 19일이죠. 5일 만인데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게 언제냐면 10월 11일입니다. 오늘이 24일인데 13일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날이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 지 8일 만이고 그다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출근했던 날이 임명장 받으러 온 10월 11일, 그다음에 10월 13일, 10월 17일 세 번 딱 출근을 했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가지고 민주연구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3시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한 7, 8명 되거든요. 이 7, 8명이 그 방 하나를 공용으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지급되는 컴퓨터, 공용 컴퓨터 그것이 전부 다고 김용 부원장의 어떤 소지품이라든지 개인 물품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다 알면서 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좀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를. 왜냐하면 압수수색 해봐야 실익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그 공간에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씌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사 안에서 좀 막자 비상 소집 명령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막 문자 메시지 확인을 했는데. 확인했는데. 오늘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하시라. 진행하시고 다만 이제 원내 부대표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원내 부대표들만 이제 당사로 좀 와달라. 요렇게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9시 한 3분 정도에 이제 다 보냈네요. 그러면 저 안에서 조금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섰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저희 생방송 출연 때문에 못 가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말씀도 좀 돌직구쇼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고요. 아마 저 안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문자를 받은 이 원내 지도부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아마 이제 모였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김용 부원장 사무실을 들어가려는 검찰과 검사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대치가 저 안에서 8층이죠? 8층 안에서 대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막는 건 범죄다, 범죄 영역이다라고 비판했는데 한 장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죠.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지 언론사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동안 정의당이든 여러 차례 이제 공권력의 압수수색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목록을 압수수색 목록을 이제 말하자면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이제 3일 출근했고 단 3시간 머물렀고 개인 소집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강제적 압수수색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임의 제출 방식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게 검찰이 예를 들면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검사 출신 대통령의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검찰이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범죄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없는 이미지까지 하기 위해서 좀 정치를 하는 측면.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해가지고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을 하고 또 지금 한 번 나왔다가 5일 뒤에 또 왔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고 그동안 임의 제출 형식이라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요구했던 자료들 임의 제출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다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검찰에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취재한 민주당 일각의 현역 의원 몇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임명이 됐고 당의 정진상 실장이 임명이 됐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걸 보면 과연 이게 야당 탄압으로만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발 사법 리스크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 야당 탄압 이 얘기를 조금 전에 지금 밝혔고요.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나왔군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 뒤에 지금 돌직구 전용기 의원도 뒷줄 서 있고요. 자, 안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이번에 협조했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 가운데 박성중 의원인가요? 예, 모습도 보입니다. 뒤에 박찬대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주로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고 당직자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아직 지금 검찰 수사관 얼굴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취재진들이 경찰의 진입벽이죠. 앞에 지금 서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압수수색을 지금 들어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민주연구 원장이었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검찰 즉 검사 17명이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랩사측 민주연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눈에 끼어서 적극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범집행기관으로서 자, 지금 이번 압수수색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기습적이다라고 지금 반발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입니다. 압수수색은 김용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이 갖다 놓은 물건이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엄연한 야당의 정치 탄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진행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제일 궁금한 내용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지금 기습으로 당했다라는 취지의 비판 성명이었고요. 압수수색 고지를 안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주장 전해드렸어요. 아직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입장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영장 집행 무산 이후 5일 만에 재시도인데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비판 입장을 내는 걸 보니 기습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들어간 것 같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왜냐하면 못 들어갔다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비난 성명을 한 거 보니까 검사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허를 찔린 거 아닌가. 허를 찔렀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그다음에 이제 5일 정도 지났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방비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압수수색은요. 검사가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은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발부가 되는 게 그 압수수색 영장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치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치울 게 있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미 그 당시에는 치울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 측에서는 혹시 뭐 남겨놓은 거 없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야당의 뭐 민주화 투쟁의 군사 정부나 이런 독재 정부에서 탄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어떤 개인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연구원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은 법적인 실체인가? 만약에 민주당 당사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에서 무슨 뇌물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어떻게 우리 당사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있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경찰관 그냥 술김에 한 대 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거든요. 이거는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다수의 위력으로 이걸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걸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까지 사실 조금 듭니다. 제가 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네. 예,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주철현 의원이 어디서 뭐 다 치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현장에서 저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방은 7, 8명이 함께 예. 공용의 공간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의 무슨 칫솔 무슨 뭐 볼펜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네. 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치 뭐가 있는데 다 치운 것처럼 이래 네.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강제 수사라는 것은 절제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당의 당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다 했습니다. 마치 다 했는데 민주당만 안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고 이미 제출 방식으로 예. 협의를 해서 검찰이 압수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출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에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제로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별이 왔습니다. 검사가 부원장실에 들어갔어요. 김용 부원장실을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검사가 부원장실 진입에 성공을 한 거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허를 찔린 것 같다. 정익진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박성준 의원 등이 나와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있다라고 비판 성명을 냈던 거였습니다. 대치 상황에 대치하기 전에 검사가 들어간 거죠. 자, 법에 따라서 변호인 입회하에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개시를 지금 진행하기 위한 대기 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검사가 지금 부원장실, 김용 부원장실까지 들어갔다라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전원까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소식 돌직구쇼에서,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반박 한번 보고 그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한 유동규 씨의 재반박도 한번 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 유튜브 라방도 하고 다양하게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원수 같은 이재명에게 대선 자금 줬겠냐.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을 원수같이 여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한 겁니다.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4,400억이나 뺐고 1,100억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김만배는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했다라고 이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아니라 김수영 교수님, 다른 이제 뇌물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뇌물 주는 사람이 친해서 뇌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욕하면서 뇌물 줄 때도 있거든요. 아우 저거 그냥 이것도 달라고 하네 그냥 이러면서 뇌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여겼다라는 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게 뇌물을 안 받았다라는 객관적인 반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뇌물 줄 때 저 지독한 사람, 뭐 지독한 X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 벼룩에 간을 빼먹어 이러면서 줄 때도 있거든요. 다른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그렇죠.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웃으면서 돈을 건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김만배 씨가 그런 식의 욕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뭐 죄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용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고 뭐 정치 후원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한 돈은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하는 걸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까?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실 김용 개인의 비리 아닙니까?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약간 이재명 대표의 그 입장이 좀 모호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분명한 입장이 나왔죠. 자기는 10원 한 장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면 당연히 김용 개인의 비리인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 이 의원들이 다 총동원 되어가지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받으시고 굳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 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만들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압수수색,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 김용 부원장의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해서 입장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김용 부원장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미심쩍어하는 의원들도 있고, 아니다 다 뭐 조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고, 다양한 갈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수 같은 공산당 XX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뇌물 줬겠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 유동규 씨 얘기는 좀 다릅니다.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과 100번 술 먹고 접대했고 돈 한 번 안 내더라.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했나요? 함께 보시죠. 정진상이 나와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 그런데 술값 한 번 낸 적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2013년 9월 강남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김용 접대했다. 검찰은 술 접대받은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정진상 등과 술 마시면 술값을 남욱 대장동 일당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라 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자,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2013년 8월 남욱에게 원하는 대로 사업 진행하게 해줄 테니 돈 만들어 달라. 그러자 남욱 변호사는 내가 아는 유흥주점 마덤이 있으니 거기서 술 마시면 내가 대신 돈을 내겠다. 그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씨, 김용 씨가 술 얻어먹었다라는 주장을
유동규 씨가 했고 검찰도 정진상 실장을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재명 대표 주장은 대장동 일당은 나를 원수같이 여긴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내가 100번 1000번 술 사줬는데 술값 하나도 안 내더라. 이 주장이 배치된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입니까? 원수같이 하는 이유가 단순히 술값 때문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막 대선 과정 때부터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혼선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원수 같은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대장동 개발은 공공 개발을 하기로 했던 것을 민간 합동 개발로 바꿉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남욱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도와주는 대가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김만배 씨가 들어와서 성남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남욱 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과 성남시 특히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유동규 뭐 이런 분들이 원수 같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서로 상부상조했고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드러내놓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수사에서 정진상,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쪽은 도원 결의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100번을 먹었는데 정말 술만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술을 100번 먹으면서. 그리고 그 얘기에는 그러면 서로 개인 얘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무수한 사업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화천대유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터졌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다 끝난 개발 사업입니까? 끝나지 않았죠. 진행하는 과정에 들켰을 뿐입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장 속보가 발생하면서 매우 자세하게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진실공방인데 어떤 진실공방일까?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이정수, 일면식도 없다. 하지만 유동규 씨는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묘합니다. 이 사건 초반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없던 진술이 생겨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를 강하게 회유하고 부적절한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입을 열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이 주장,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해서 없던 진술을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은 약간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유동규의 진술을 갖고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라고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유 의혹이 유동규 씨 입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정진상, 김용이 나를 회유하려 했었다. 회유는 니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유동규의 입 단속 정황 의혹입니다. 유동규 씨 주장에 따르면 SBS 보도 내용인데 지난해 9월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 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유동규 씨가 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이 이정수 검사장, 당시 수사 지휘했던 이정수 검사장과 이야기 다 됐다며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 가라 라고 입원을 지시했다 라는 주장을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다음 날 유동규 씨는 응급실을 갑니다. 입원하지 못했고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김용 부원장은 입원을 지시했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이고 정진상 실장은 뭐 지시 안 했을까요? 유동규 씨 주장에 따르면 폰을 버리라, 휴대전화기를 버리라라고 지시한 게 정진상 실장이었다라는 주장을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저희 CCTV 봤죠? 창밖으로 휴대전화 날아간 거.
그 휴대전화 찾아서 분석해봤는데 정진상 실장과 압수수색 당일까지 6일간 8차례 통화를 했더라. 정진상 실장은 그때 당시 말을 바꿨어요.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확인차 통화한 거다. 잘못 있다면 감추지 말라고 당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진상이 나한테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 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버리라라고 지시한 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었고 입원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김용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검찰 압수수색 오면 휴대전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휴대전화 버리라. 근데 사실 정진상 실장은 한 차례 말을 바꿨어요. 유동규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사건 초에 부인하다가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통화는 했는데 사실 확인차 전화했다라고 한번 말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자, 아마 정진상 실장은 부인할 것 같은데 유동규 씨는 정진상 실장이 휴대폰 버리라고 했다.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현재로선 어떻게 보십니까?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렸겠죠. 그다음에 저 폰이 오래된 폰이 아니고 산지 얼마 안 된 폰이었거든요. 새 폰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버리는 게 CCTV에 찍혔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누군가가 이제 그걸 가져갔는데 그거를 찾았어요. 누가 찾았느냐? 검사가 찾은 게 아니고 경찰이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서로 틀려요. 그때 검사가 뭐 안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두 검사장과 정진상의 이야기가 틀려요. 정진상은 내가 지금 검사장하고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이정수 검사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3명 중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경찰이 그걸 갖다 찾기까지 검사들이 내버려 뒀을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혹은 된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나는 이전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 핸드폰도 던지고 새 폰인데 그것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폰이 중요해요 그렇게?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네네.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하고 곧장 그때 이제 감옥으로 가서 체포됐죠. 엊그저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명상을 쭉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보면서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유동규가 회유당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유동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회유를 갖다 한 것은 오히려 지금 검사들이 아니고 이전의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이라기보다 어쨌든 이재명 씨 최측근들, 예. 김용,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회유한 사람 눈에는 회유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21일 유동규 씨는 검찰에게 회유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지난해 9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그 즈음 휴대폰을 던진 사연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당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더군요. 저희들이 다시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발언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입니다.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 과정 국회 전화를 받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을 던진 사연이 있다. 그때 말하지 못했던 그 사연 혹시 유동규 씨 주장처럼 정진상 실장이 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사연일까요? 유동규 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휴대폰 사연과 관련해서 말이죠. 새 폰이라서 아깝다고 울분 터뜨린 게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울분을 나타냈어요. 자기들이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났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당시 상황을 주장하며 일주일도 안 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XX 해가지고 휴대전화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 울분이 안 풀린다. 라고 정진상 실장이 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김현아 의원님. 네. 이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와요. 김용, 정진상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의아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부패사범이라는 유동규를 압수수색하는
그 순간 정지상 씨, 김용 부원장이 왜 통화를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실 확인차 전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것만 확인했을까?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었는데 유동규 씨의 지금 현 주장은 입원해라 지시했었고 핸드폰 버려라라고 지시를 했었다라는 건데 무엇이 사실일까요? 일단 지금 드러난 걸로는 유동규 씨의 입을 어쨌든 막고 유동규 씨의 발언을 지연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선의 막바지에 있다 보니 보통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선거 임박해서 어떤 하나의 꼬투리 때문에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최측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를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하거나 아니면 협박해서라도 뭔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건 성공을 했죠. 그러나 막으면서 정진상 씨나 김용 씨도 유동규 씨한테 뭔가 미끼를 던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그런 거죠. 내가 체포되지 않게 해줄게. 검사랑 다 얘기됐는데 네. 너 입원하면 체포 안 돼. 네. 그리고 근데 응급실 갔다 바로 체포. 아니, 일단 입원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정황상 모르지만 일단 병원 가서 뭐 엉터리라도 입원을 시도해. 자, 이거 유동규 씨 주장이에요? 네, 주장입니다. 제가 재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핸드폰 버리고 그랬더니 그랬겠죠. 아니 나 핸드폰 바꾼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포 안 되게 해준다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도원결의 한 사람들 그리고 체포를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을 사실은 뭐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몇 개 기록밖에 예. 없었을 텐데 과감히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럼 그렇죠. 왜 정지상 씨와 김용 씨는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 주장에 따르면 사탕 하나도 안 받았는데 왜 입원하라고 하고 핸드폰을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죠. 저는 만약 유동규 씨 거기에서 주장대로라면.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면 폰을 버리라고 하고 체포를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왜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심증과 정황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휴대폰 버려라.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전화를 합니까? 저는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이 건과 관련된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겠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정황적으로는 뭔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유동규 씨 주장이란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언급됐던 이정수 지검장, 전 지검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수 당시 지검장은 부인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정 실장이 내 문제로 이 검사장과 술 마시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정수 당시 지검장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일면식도 없고 입원하라는 사실도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유동규 씨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럴 수는 있겠죠. 김용 부원장이 이정수 당시 지검장 이름을 팔아서 나 이 지검장이랑 다 얘기됐어. 이 검사랑 얘기됐어. 가서 입원해.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정수 전 지검장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에서는 유동규의 변호인단이 조금 독특하다. 유동규 씨의 변호인단이 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난해 10월 유동규 영장 심사 직전 김모 변호사가 긴급 추가 선임이 됐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헌욱 GH 사장이 대표 맡았던 로펌 소속이다. 2019년에서 지난해 경기도 자문 변호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었던 이재명 대표 쪽 사람이다라는 시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가 선임됐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전모 변호사도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지난 11일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 문정부 때 청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 청와대 출신이에요. 전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건 맡게 해달라. 왜 다른 사건 수사까지 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감에 나왔던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찰이 회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유동규 씨의 변호인 선임 과정을 보면 그게 회유다라고 얘기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자, 이 보도와 맞아떨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문득 드는 생각. 김의겸 의원은 유동규 씨 변호사가 아까 우리가 어떤 변호사인지 봤는데 유동규 씨의 변호사가 유동규 씨에게 접견이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 아니 뭐 반말로 하시기에. 일단은 이게 그 접견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피고인. 유동규 씨 본인. 예. 왜냐하면 그 피고인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접견인이 변호사가 접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유동규 씨가 변호사가 좀 이상하다, 저 변호사가. 왜냐하면 그 옛날에 1년 전에 영장실질 심사할 때 이미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가 추가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한편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피고인, 특히 형사 피고인과 변호사하고 사이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뢰 관계이거든요.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가족들도 도와줄 수가 없고 결국은 믿을 것은 좋은 변호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관심이 그 변호사에게 딱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동규 씨 변호사들이 정말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능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동규 씨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변호사들이 나를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고 나 외에 제3자를 위해서 변호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나를 접견하겠다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접견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그것을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유동규 씨 변호인 통해서밖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조금 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된 입장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 수사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내용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리하자면 쌍특검을 제안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쌍특검 제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법으로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 영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민주당이 사과를 해라.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한 장관 주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입장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문자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는데 네. 당연히 아마 10시에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아, 10시에 의원총회 긴급 소집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라라는 이제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급하게 10시에 이제 비상의원총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45분쯤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17명이 민주당사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했답니다. 근데 원래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합니다라고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고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가지고 압수수색합니다 고지도 없고 신분도 안 밝히고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8층 민주연구원을 올라가가지고 원장실을 기습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당을 기습적으로 침탈했다. 침탈.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신분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회전을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은 경찰이 그 단순한 교통 위반에 대해서도 누구누구 경찰 누구누구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압수수색 고지도 없고 그다음에 신분도 안 밝히고 그다음에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기습적으로 8층을 올라갔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선택한 적 없다. 대한민국에요. 특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숱하게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224대 0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또는 민주당 인사 또는 전 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224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개발사업 비리 의혹 뭐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24대 0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를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 정말 공정하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얼마든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세간의 여론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를 하셔야죠. 그러나 공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처벌은 안 할 수는 있어도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되 공정하게 하시라. 같은 기준과 잣대로 하시라. 이 말씀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쌍특검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차피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냥 김건희 특검만 진행하라. 지금 이재명 대장동 수사는 지난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특검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특검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라라는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정치권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 그만해라, 사퇴를 공개 촉구해서 당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야당 특검 수용 압박, 당 내부에서 퇴진론. 자,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대정부 투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앞자리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위와 협박을 모기로 한 조작과 허위가 있었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쌍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김건희의 여사 의혹과 본인의 대장동 의혹을 같이 특검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시간 끄는 거다. 저걸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뭉개일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이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독약을 셀프 처방한 꼴입니다. 자, 지금 여야 대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도 여야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시정연설은 국회 책무인데 이걸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라는 여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출근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입장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다수 야당에서 이게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헌정사에서 못 들어봤다. 조건부 시정연설이란 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하라. 역사에서 물러나라.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전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짧지만 매우 강력한 공개 자진 사퇴 요구입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입니다. 전현직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주식 투자 실망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때문에 뭐 안민석 의원이 뭐 갈치다, 아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이죠. 아예 자진 사퇴하라 라는 공개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발언. 상당한데요. 공개 발언. 김수경 교수님, 민주당 당내에서는 굉장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원들도 많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전면에 지금 다 서 있고 뭐 대통령 물러나라 촛불 집회 참여하는 철험에도 있고 그런데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이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조금박해의 해가 이제 김혜영 의원인데 전 의원인데 조는 조응천, 금은 금태섭 의원인데 나갔고 조박해만 남았는데 네. 박은 박용진 의원, 해는 김혜영 최고. 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 금태섭 의원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전박해다. 전재수 이름도 넣어서 그렇게 쓴 언론도 있더라고요. 전재수 조전박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쓴소리가 필요하죠. 어떤 정당이 늘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목소리만 낸다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데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내에서는 뭐 갈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 이 엄청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수렁으로 같이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너무 많고 또 그 규모나 어떤 성격도 너무나 엄청난 데다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거의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쇄신하자라고 한다면 총선 때 희망이 있는데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해서 이 같이 이재명 대표랑 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가 점점 진행돼서 팩트가 여러 가지로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나중에 총선 때 갔을 때 정말 그때는 복구가 어려운 수준으로 당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김혜영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불만과 여러 가지 야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앞으로 다시 총선에서 사랑받고 선택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같이 나랑 같이 민주당 다 같이 이 사법 리스크 속으로 뛰어들자라고 하고 있는 이 모양새를 볼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선을 긋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개딸들도 있고 비난도 있고 좌표 찍어서 뭐 문자도 받고 어려운 상황일 때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이쯤에서 선을 그어주는 게 많은 민주당 내의 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단 이 김혜영 최고위원의 김혜영 전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김혜영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 윤 대통령 무능엔 입 닫고 자기 정치만 몰두한다. 기회주의적 정치다라고 김혜영 전 의원을 향해서 동료 의원끼리는 사실 비난 잘 안 하는데 기회주의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는 좀 더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어요. 동지의 결백보다 검찰 수사가 더 신뢰, 경박한 언동은 자중하길. 경박한 언동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딸들 비판이야 뭐 이렇고요. 김남국, 진성준 의원은 이제 김혜영 의원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지난번에 주식 투자에 실망스럽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안민석 의원이 갈치 정치인을 운운해서 당내의 조응천 의원이 전재수 의원이 이 정도도 얘기 못하냐. 안민석 의원이 대왕갈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차례 갈치 논쟁인 바 있습니다. 물론 안민석 의원이 갈치 발언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김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만하고 사퇴하라. 김수현 교수는 조금 전에 민주당을 사랑하는 김혜영 의원의 마음을 기회주의자다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전재수 의원, 동료 의원들끼리 지금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뭐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뭐 안팎으로 상당히 지금 어렵고 또 이재명 대표도 어렵고 또 이제 지금 이 검찰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유무죄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김혜영 의원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라 이래버리면 사실은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는 오늘 이제 민주당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조직이 사실은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혜영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매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하면은 그 진정성이나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매번 매사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의 소리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신중해질 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당내에서 두 가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불만은 다들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건 김용의 문제다라고 하는 뭐 진성준 의원의 입장. 받았다면 김용의 일탈이지 이재명 대표에 연관짓지 말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김용도 안 받았다. 검찰 수사가 아예 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게 아마 이 후자가 이 주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검찰의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난처하죠. 난처하고 그래서 이게 김용 부원장은 자기가 지금 돈 받은 것조차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동규 씨도 지금 이제 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가 출소를 했는데 근데 이분도 지금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매일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뉴스가 그냥 여기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 있게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예.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빨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될 때는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뇌물 그 3억이든 8억이든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단순한 정치자금 전달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억 이상 뇌물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단순한 정치자금 전달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유동규 씨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밝히는 것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다 밝혀서 빨리 이 국면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의견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심도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뉴스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보들까지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